저는 가난한 집의 7남매 맞이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동생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이며 농사일까지 하느라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아버지가 워낙 가부장적이어서 여자가 무슨 글을 배우냐며 남동생들만 대학교까지 보냈어요. 입이 많다 보니 쌀도 금세 떨어지고 전 항상 동생들한테 먹을 걸 양보해야만 했고 항상 줄인 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쩔 때는 빈혈기로 픽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라고 하더라고요. 삐쩍 마른 몸에 키도 작아서 동네 어르신들은 저만 보면 어디 아프냐고 할 정도로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동생들이 점점 커가자 학비가 많이 들어서 부모님 버리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저는 17살에 서울로 올라와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공장 내 숙소에서 지내면서 야근까지 자처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줄줄이 중고등학생인 동생들 뒷바라지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제가 실질적인 우리 집 가장이었으니까요. 월급날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제 용돈 10만 원만 두고 고스란히 엄마 통장으로 붙여줬어요. 한창 좋을 나이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예쁜 옷도 못 사 입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 제 인생이 너무나 한탄스러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낯선 서울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늘 혼자였던 제게 어느 날 한참 일하고 있는데 저희 공장 물품을 납품업체까지 실어 나르는 트럭 운전하는 젊은 남자가 소보루빵을 덥석 주더라고요. 저기 오늘도 밥 안 먹었죠? 이거 먹어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빵을 옆으로 치웠어요. 처음 보는 남자가 갑자기 빵을 주는 게 이상했고 얼굴도 시커먼 게 무섭게 생겨서 별로 말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맛있게 먹어요. 미싱할 때 손 조심하고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남자는 매일 빵을 주더라고요. 전 그 빵들을 안 먹고 보란듯이 제자리에 수북히 쌓아놨어요. 아, 빵 싫어하는구나. 그럼 지금 점심시간인데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래요? 아니, 왜 그러세요? 자꾸 저한테? 전 싫다고요. 그냥 떡볶이만 같이 먹어요. 저 혼자 먹기 싫어서 그래요. 그렇게 남자는 제 팔목을 휙 낚아채서 공장 앞에 있는 분식집으로 절 데려갔어요. 사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릴 정도로 배가 고팠고 남자는 말 안 시킬 테니까 떡볶이만 많이 먹으라고만 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서로에게 묻지도 않고 정말 아무 말 없이 떡볶이만 먹었어요. 근데 그 떡볶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흠흠흠 소리까지 낼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바닥 국물까지 다 먹을 정도로 맛있게 먹는 절 보니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남자도 웃겼는지 우리는 한바탕 웃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연애도 하고 제 나이 19 꽃다운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떡볶이가 제 남편과 절 연결해준 사랑의 동아줄이었던 거죠. 남편은 저보다 5살 많았지만 저처럼 일찍부터 객지에 나와 직장을 다녀서 훨씬 더 어른스러웠고 듬직했습니다. 남편이 외아들이라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손주 빨리 갖게 해달라 하셨는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자 조바심을 내더라고요.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쇠꼬챙이같이 삐쩍 말라서 비실비실한 게 내키지 않더만 애도 안 들어서 소우짧고. 저 이제 21살인데요 어머니.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가지면 되죠. 이모, 무슨 큰일 날 소리를. 니들 일부러 애 안 갔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몸이 좀 약해서요.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잘 보살필게요.
아유, 저 몸에 무슨 애가 들어서겠냐. 안 되겠다. 아가, 당장 옷 입고 나 따라오거라. 네? 어머니 어디 가시는데요? 내가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아이 잘 낳는 한약 지어주는 용한 곳이 있더라고. 얼른 가자. 그렇게 전 시어머니를 따라 택시 타고 외진 곳에 있는 한약방에 도착했어요. 거기엔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우선 저의 맥을 짚어보고 몇 가지 질문하더니 약을 짓습니다. 이 약 먹고 쌍둥이 낳고 다들 애 잘 낳고 산다면서 호언장담하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하루에 2번씩 한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을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고 특히 배 쪽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리도 끊어지고 심지어 하혈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자초지종을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드렸더니 놀라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아가, 이게 무슨 일이고? 모르겠어요. 이 약 냄새도 좀 이상하고 기운도 없고. 그럼 약을 버려야지. 아유, 그걸 미련스럽게 다 먹었노. 우짤꼬. 아이고, 미련한 거사. 병원은 가봤나? 아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자. 그렇게 시어머니 남편과 같이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그렇게 진료를 보고 난 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이 여자분 평생 임신 못하십니다. 네? 그게 뭔 말인겨? 애를 못 낳는다니. 얘기 들어보니까 한약을 꽤 오랫동안 먹었다고 하던데 한의원도 아니고 동네 한약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검증되지 않은 약을 먹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마도 그 약 부작용이지 싶어요. 아유, 안 됩니다. 아이 낳게 꼭 해주이소. 아유. 시어머니는 바닥에 풀썩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며 울었고 남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이 절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졌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아이를 원했던 건 남편이었거든요. 맨날 술 마시며 늦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도록 혼자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남편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비틀비틀거리며 도로가를 걸어가다가 빨간불인데도 못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그만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귀한 아들 잡아먹은 년이라며 남편이 죽은 그날 이후로 제게 입으로도 담기 힘든 갖은 굴욕적인 행각을 일삼았습니다. 절 볼 때마다 화가 치민다면서 신발 신은 채로 제 등과 머리를 짓밟고 굶어 죽으라면서 간장으로 비빈 쌀밥만 주고 저는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날 무렵 시어머니는 보자기에 제 옷가지 몇 개만 싸서 돈 몇만 원을 던져주더라고요. 내가 네 면상만 보면 아들 생각이 나서 도저히 못 살겠대. 얘네는 뛰지 말고 이 갈 길 가거래. 그렇게 엄동설한 겨울 늦은 밤에 저는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눈앞이 막막했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친정에 갈 수도 없고 서울엔 아는 이 하나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왜 그리 많이도 오는지요. 한방눈은 금세 쌓이고 벽에 기대 앉아있던 전 몸에 한기가 느껴졌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대로 눈 감는 게 더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스르륵 잠이 들었을 즈음 누군가 제 몸에 쌓인 눈을 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봐요. 정신 차려요. 몸찬 것 좀 봐. 그 여자는 절 업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불덩이 같은 제 몸을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닦으며 밤새 절 간호했어요. 이제 정신 좀 들어요? 아휴, 난 또 큰일 난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절 왜 살리셨어요? 무슨 사연인진 모르지만 아직 한창 젊은데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지. 아가씨만 괜찮다면 몸 회복할 때까지 나랑 여기서 가게일 도우면서 같이 지내요. 아주머니는 조그마한 백반집 식당을 운영하셨고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랑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언니 동생 하면서 전 식당 일을 도우며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언니한테 요리도 배우면서 주방은 제가 담당하게 되었어요. 언니는 월급도 두둑하게 챙겨줬고 전 차곡차곡 적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언니와 장사하며 행복할 날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언니 가게가 재개발 구역이라서 허물어질 거라고 합니다. 단골도 많고 장사가 잘 되어서 언니는 절대 못 나간다고 마지막까지 버텼어요. 재개발 담당자가 매일 식당으로 찾아와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협박했고 어떤 날은 밤에 창문을 깨트리고 대놓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는 몇몇 상인들과 같이 농성하고 있는데 용역원들이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도망을 가다가 그만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왜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불행을 겪고 절 떠나갈까요? 전 정말 재수가 없는 걸까요? 남편에 이어 제 생명의 은인인 언니마저 떠나보내고 나니 정말 하늘이 야속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절 살려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다고 언니한테 약속했어요. 제 나이도 어느덧 40대가 되었고 그동안 남의 집 식모살이, 식당일, 공장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포장마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먹었던 그 떡볶이의 좋았던 추억을 떠올려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떡볶이를 하게 된 건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못 낳는 몸이 되면서 전 남자도 안 만나며 평생 혼자 살고자 마음먹었는데요. 그렇게 아이만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고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 떡볶이는 아이들에게 소문이 나서 점심시간이며 학교 시간엔 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전 아이들 이름도 다 기억하며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어요. 아이들도 절 편하게 잘 따랐어요. 배고프다 하면 떡볶이 양을 2배로 엄청 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는 돈 안 받고 그냥 주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다 가고 난 늦은 시간에 한 여자아이가 포장마차 근처에 서서 계속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얘야, 이리 와. 떡볶이 먹고 싶어? 아니에요. 저 돈 없어요. 괜찮아. 아줌마가 그냥 주는 거야. 아이는 오래돼서 누런 티셔츠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짠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지 떡볶이를 받자마자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너무 잘 먹길래 전 제가 싸온 도시락을 줬어요. 아이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금세 음식을 싹 비웠어요. 배가 많이 고팠구나. 근데 엄마가 밥 안 해줬어? 엄마는 멀리 갔어요. 아빠가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혼자 나갔어요. 아휴, 얼마나 힘들었을까.
떡볶이 먹고 싶을 때마다 아줌마 집에 와. 그렇게 아이도 제게 마음을 열고 거의 매일 왔어요. 저는 아이의 숙제도 봐주고 과제물도 사서 주면서 정말 엄마처럼 챙겨줬어요. 전 장사를 하면서 아이가 언제 오나 학교 교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루라도 안 보이면 허전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저의 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방을 다니며 공사 현장 일을 해 아이 혼자 자는 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날은 장사를 빨리 접고 저희 집에 같이 가서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밥 먹고 단칸방인 제 방에서 같이 잤어요. 아줌마는 왜 혼자 살아요? 남편이 사고로 죽고 아줌마는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이들만 보면 내 아이 같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럼 아줌마, 우리 둘이 있을 때는 딸이라고 불러요. 정말? 그래도 돼? 우리 딸, 얼른 자자. 네, 엄마. 엄마? 처음 듣는 말이라 되게 감정이 묘하네. 너무 좋다. 둘이 있을 때는 엄마라고 많이 불러드릴게요. 아이는 엄마의 빈자리를, 저는 자식의 빈자리를 서로 채워주며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6학년이 되었고 중학교에 올라가야 돼서 중학교 근처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며칠 후면 아이와 헤어져야 된다니까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 숨죽여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아이는 선물을 줄 게 있다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평소 그림 솜씨가 좋았거든요. 저와 아이가 환히 웃으며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아줌마, 이 그림 찢어서 나는 아줌마 얼굴 갖고 아줌마는 내 얼굴 갖고 가서 잘 보관해. 우리 다음에 만나면 서로의 얼굴을 돌려주자. 아줌마, 나 못 본다고 너무 울지 마. 나도 안 울게. 아이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은지 착하고 이쁘게 잘 자라야 돼. 아빠 말씀 잘 듣고 너가 하고 싶은 꿈도 꼭 이뤄. 응, 아줌마. 아줌마도 밥 잘 먹고 병원 잘 가고 너무 늙지 마. 그렇게 전 아이의 가는 뒷모습을 제 눈에 꼭 담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떡볶이 팔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머리 희끗희끗하고 무릎도 아파서 포장마차에서 서서 장사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동안 돈 버는 족족 바로 적금에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작은 가게를 해보려고 여기저기 복덕방을 찾아다녔어요. 사장님, 여기 기가 막히죠? 아유, 30평이 넓게 잘 빠졌잖아. 테이블도 한 10개 들어가겠네. 그리고 먹자골목이라 장사 안 될 일이 없죠. 망설이고 재고할 게 없다니까. 사장님 오늘 운 좋은 줄 아셔. 아까도 여기 계약한다고 전화와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보증금이 셀 것 같은데. 아이, 진짜 싸게 나왔다니까요. 얼마 안 해요. 1억에 200. 이 정도면 거저죠. 1억이요? 아유, 제가 생각한 예상과 많이 차이가 있네요. 안 되겠어요. 1억도 없어요? 그럼 얼마 생각하는데요? 5천이요?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던가. 괜히 힘들게 왔다 갔다 했잖아. 아이씨,
사장님, 그 돈으로는 이 동네에서 절대 가게 못 얻어요. 좀 전에 그 친절함은 어디 가고 눈을 부릅뜨면서 위협하는 중개업자가 겁이 나더라고요. 죄송하다면서 전 뒤도 안 돌아보고 뛰쳐나왔어요. 버스 타고 가서 인근 동네 복덕방도 찾아가서 몇 군데 가게를 알아봤지만 이 돈에 맞는 가게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아주 외진 곳이거나 지은 지 오래되어 벽이 갈라지고 허름하거나 3평도 안 되는 작은 곳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근 한 달여 동안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지만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삼복더위에 포장마차 안은 그야말로 찜통 그 자체였고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너무 더워서 부채질만 하고 있는데 이때 한 남자 손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떡볶이 드시려고. 네. 저희 아들이 떡볶이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요. 여기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 왔어요. 사장님 많이 주세요. 아유, 고마워라. 아들 좋아한다고 저 멀리서 왔다니. 내 곱빼기로 줄게요. 근데 사장님, 이렇게 더운데 불 앞에서 너무 힘드시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갑자기 포장마차여 편의점에 가더니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지, 이런 걸 내가 얻어먹어도 되나. 별거 아닌걸요. 뭐 이거 드시고 더위 좀 식히세요. 처음 봤는데도 싹싹하고 마음씨가 따뜻한 게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떡볶이를 건네주니 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인상도 좋으시고 저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럼요. 얼굴 기억해놨으니까 서비스 팍팍 드릴게. 정말 다음날 저녁 무렵 그 손님이 또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 또 왔어요. 우리 애가 떡볶이 너무 맛있다고 또 사오래요. 아유, 그래요? 다행이네. 맛있다니까.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서 드릴게. 한참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데 손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 아빠 떡볶이 지금 사러 왔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너 또 더운데 아빠 기다린다고 대문에서 기다리면 혼날 줄 알아? 수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조심해야 돼, 알지? 아빠 금방 갈게. 사랑해. 아들이에요? 근데 어디가 아픈가 봐요. 심장이 안 좋아서요. 수술도 몇 번 했는데 자꾸 재발이 되어서 병원에 있다가 지금은 집에서 요양하고 있어요. 아유, 어쩌나. 어린 게 얼마나 아플까. 아이가 아프다니 더 그 남자 손님한테 마음이 갔습니다. 자주 보다 보니 자연스레 엄마와 아들같이 속 얘기도 하고 서로를 챙겨주며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아들 고기라도 사 먹여. 아니, 됐어요. 저도 돈 있어요.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자식이 없다 보니 자네가 내 아들 같고 남 같지가 않아. 자녀분이 없으세요? 그럼 절 양아들로 삼으시면 되겠네요. 저한테 든든한 양아들이 생겼답니다. 장 볼 때 무거운 채소도 척척 들어주고 내가 볼일 보러 갈 때면 양아들이 장사도 대신해줬죠. 저는 계속 틈틈이 가게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상가 건물을 보게 됐는데 사람이 왕래가 많은 번화가 1층에 공실로 한 곳이 비어있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가게 넓이도 딱 좋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유리창에 임대문이 황금부동산 김정수라고 쓰여 있었어요. 황금부동산 김정수. 여기 핸드폰 번호 있으니 전화 걸어봐야겠네. 전화를 걸었더니 황금부동산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대형마트 옆 건물에 매물 내놓으셨더라고요.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요. 네, 그러세요? 그럼 지금 제가 사장님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건물 1층에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전 커피숍에 들어갔고 5분 정도 지나자 커피숍 입구에서 한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전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가 양아들로 삼은 동식이었던 거예요. 동식아, 네가 여기 웬일이야?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신 거였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제가 그 부동산 중개사예요. 제가 어머니께 제 직업을 말 안 했군요. 전혀 몰랐지. 그리고 너 이름이 동식이인데 왜 김정수야? 아, 동식이는 제가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호적상 이름은 정수거든요. 그러니 어머니도 몰랐죠. 진짜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다. 내가 이 포장마차 접고 가게 알아보러 다닌 지가 석 달이 넘었는데 마땅한 곳을 못 찾았거든. 이제 내 마음이 푹 놓이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 알아봐 줄까? 이제 2다리 쭉 뻗고 잘 잘 것 같아.